연준은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 근데 한국이 최소한 연준과 동일하거나 아니 더 많이 인하하기에는 올해는 좀 어렵다. 그럼 왜 그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잖아요.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은에서도 재미난 보고서를 그때 한번 줬었는데 지금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충격이 1.5배에 달한다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한은이 인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빠르고 적절치 못한 이 인하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올해는 연준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한번 따라가고 연준이 한 번 더 갈 때는 우리는 내년도 이후를 좀 보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 뭐 저도 사실은 안재균 의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이름만 같은 게 아니네요. 저희 이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채권에 대한 얘기 그래도 자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편인데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 장기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경기적인 측면과 또 정치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좀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경제 영향은 어떨지 이런 부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 시장의 영향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이 두 분의 재균이 있거든요. 네, 그 두 분의 재균을 오늘 저희가 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오늘 투재균 모시고 채권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각각 항상 뵀었는데 오늘 한 자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원래 아시는 사이? 이름은 같으니까. 네, 왜냐하면 정말요? 저는 살면서 이름 같은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재균이라는 이름 자체가 흔치가 않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봤다가 예전에 이제 몇 번 이제 봤던 사석에서도 좀 그러시구나. 만나보도 하죠. 네. 저희 굿모닝 인포맥스가 또 연을 이렇게 그럼요. 네, 저희도 여기 항상 두 분에게 채권 얘기를 들어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한 자리에 모셔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지표에 반응을 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지표는 분명히 하락 재료인데 정치 이슈에 반응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 장기 채권 중심으로 요즘에 상승을 하는 이 흐름 또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9월 FMC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거의 이제 좀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인하 쪽으로. 네, 인하 쪽으로 점점 이제 좀 의심보다는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점점 확신이 들어가는 것 같고 6월 FMC에서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인하 전망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시장이 주목한 것보다는 FMC보다 그 전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가 크게 둔화가 되면서 시장 입장에서도 좀 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 내내 사실은 이제 평가 전환을 했죠. 본인들의 전망치를 본인 스스로 평가 전환을 한 굉장히 좀 들으면서도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고 미국의 지표도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발표된 뭐 ADP라던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조금 뭔가 이제 굉장히 견고했던 고용시장 자체도 이제 좀 확실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는 9월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9월 인하는 이제 기대는 점점 되고 있는데 이제 좀 레벨이 많이 이미 내려왔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10년 기준으로 이제 4.2%까지 둔화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더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뭐 경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작년처럼 이제 SVB 은행처럼 뭐가 이제 금융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서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이런 조건들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경기는 어쨌든 둔화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침체 이런 전망은 많지는 않고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생길 여지는 없다 보니까는 인하하는데 속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연속 인하라기보다는 인하하고 쉬었다가 다시 인하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레벨에 대한 부담은 존재했던 상황인데 막상 이제 대선 TV 토론을 봤더니 이제 두
이제 바이든 후보와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의 이제 그 TV 토론을 봤더니 사실 이전과 큰 차이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고 이제 사회자가 MC가 이제 계속 질문을 물어보는데 질문은 듣지 않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굉장히 뭐랄까요 고령 리스크를 해소하기보다는 더 이제 증폭을 시켜버린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그럼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이 트럼프 리스크를 한 번에 좀 반영을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레벨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이런 그 재료를 찾고서는 한번 좀 차익 실현 기회를 활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이 이런 이번 주에 미국채 금리를 좀 급등하게 된 경제 지표보다는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서 금리를 상승시키게 된 그 재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상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상승하게 될 거고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상승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분기 말 그리고 반기 말이었는데 보통 분기나 반기 때 실적이 좋으면은 수익률이 좋으면은 마지막에는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기회를 삼는 기회들도 종종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도 있었지만 분기 반기 말이 있었다라는 거는 아마 포지션에 차익 실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급격한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저도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이게 이제 비등비등했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비등비등했는데 토론회를 보면서 이거 바이든 안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불확실성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이든 정부가 바뀌면 미국의 정책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바뀌겠죠. 그리고 파월 장도 연임이 안 될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의 공조가 통화와 재정 정책의 공조가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을 많이 쓰고 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이 상황에서의 그래도 안정을 꾀하는 것이 저는 옐런과 파월의 공조도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금리의 채권 시장에는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기금리보다 그러니까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장기금리만 이렇게 튀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트럼프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은 그러한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의장 간의 공조가 조금 깨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약간은 좀 던져줬고 그거를 좀 우려하는 쪽에서 포지션을 조금 일부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침체보다는 둔화 쪽으로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거든요. 시장 전반의 반응 자체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치적인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어쨌든 적응을 시장은 그쵸.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양 사이에서 채권 시장은 어느 쪽으로 반응을 결국에는 좀 가게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조금 실제로 지금 이제 그 TV 토론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교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한 분도 이제 대놓고 좀 사퇴를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대선이라는 날짜가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점점 이제 대선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에 따른 이런 리스크를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좀 9월 FMC를 기준으로 봤을 때 9월에 만약에 시장과 저희가 전망하는 것처럼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 인하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더 눈앞에 보이는 이벤트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대선을 더 주목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시장에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대선 리스크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리스크를 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인하를 했으니까 그죠. 다음에 연속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대선 쪽에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지지를 봐야 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아직 정책적인 거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소득세 감세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관세 부과하겠다. 소득세를 감세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성장 쪽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법인세 인하도 그렇고 성장 쪽에서 좋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물가의 부담인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연준이 현재와 같이 물가가 뭐 아직 둔화되고 있지만 레벨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관세를 부과하고 감세를 하면은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는 건데 이게 감세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를 더 끌어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물가가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상으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인하 폭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감세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관세는 무한정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세수입 입장에서 보면은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작년 저희가 이제 가을에 경험을 했던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하염없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지금 뭐 레벨이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레벨에서 잡는 게 맞아? 왜냐? 앞으로 계속 정부 부채는 늘어날 거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좀 단기보다는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질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또 등판을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진 9월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물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 경로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언급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네. 파월을 포함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인하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서를 또 주죠. 네. 조금 더 우호적인 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뭐 그 네, 얘기는. 그 얘기는 네. 이제 진전은 분명히 보고 있는 거고 목표에 다가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오면은 이제 그 목표에 갈 수 있어라는 거는 아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주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표의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다. 거기에서 핵심은 이제 물가는 잡혀가기 시작을 했으니 고용 지표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둔화를 보일 것이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이제 임재균 위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모든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고용일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규 취업자 수가 이제 10만 명, 매달 평균 10만 명 정도면 괜찮다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아래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시장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연준은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것이냐의 싸움일 것 같고 두 번째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속적인 인하를 11월에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파월의 의장은 결국 이제 9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조금씩 기울고 있는 모습들을 파월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은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아마 지금의 속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표에서 이제 고용에 따라서 9월 인하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고용하고 앞으로는 거기와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중요해지는 네. 원래 중요했지만 더더욱 좀 중요해지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번 어제 또 네. 그 구인 건수는 그러니까요.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한 달에 레깅이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가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확실히 지금에서 고용의 냉각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게 되면은 저도 예상하는 것처럼 임정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선으로 포커싱이 조금 더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9월 인하 후에는 그랬을 때는 이번에 1차 반응 함수가 결국 장기금리 상승이었잖아요. 네네. 토론회가. 네. 장기금리 쪽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는 저희도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어제처럼 장기 금리를 조금은 안정시키는 지표 결과로 나와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대선에 이제 있을까요? 집중을 하게 되는 시선으로 가면 그 전에는 9월 인하를 반영을 할 거고. 근데 단기 금리가 별로 안 움직이는 거는 시장도 이 9월 인하를 거의 컨센서스화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장기 금리 변동은 단기 금리보다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채권 시장에서 베어 스티프너라고 하나요? 이쪽을 그러니까 보고 투자를 생각하는 방식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좀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뭐 베어 스팁 가능성을 네. 좀 열어놓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네. 근데 국내 쪽은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금리를 이제 좀 경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4월 중순까지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는 네. 그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담는 게 맞죠. 근데 그때를 좀 잘 복기를 해보시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하나 해소가 될 때마다 레벨이 훅훅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게 훅훅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채권을 담아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지표에 대한 좀 꺼림칙해. 근데 막상 지표가 나와서 이 해소됐는데 레벨이 훅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 레벨은 조금 사기에는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야 하는 쪽에서 비중을 다 못 늘린 상황에서 조금 현재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이제 지표 상으로는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조금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는 국내 기관들은 이제 좀 계속 사려고 하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수요는 조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록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가 4.95% 가까이 그렇게 네네. 갔을 때 네. 그때 주요 그 원인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해소되는 국면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지금 뭐 4.5 그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물이 이게 좀 더 유지가 된다, 장기화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일단은 작년과는 달리 고금리는 지속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하고는 다른 건 레벨은 좀 낮아져 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뚫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5% 터치한다? 이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높아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레벨은 높아졌고 또 바꿔서 말하면은 내려갈 수 있는 이 하락폭 자체도 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연준은 인하를 하겠지만은 속도도 문제이고 계속 이제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금리 하락폭에 대한 이 기대는 확실히 시장이 연초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좀 하락폭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나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분석을? 그러니까 작년 네. 이맘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할 때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장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을 확대시켰었던 요소도 있거든요. 고금리 장기화 플러스 이제 수급적인 네. 공급 확대에 대한 요인이 있었고 지금은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는 별로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그것이 이제 내려오고는 있으니까 저는 4.95%는 보긴 참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그러니까 5월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는 또 4.7까지 갔었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올해 봤었던 연준 고점은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내려오는 이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다시 4.7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하단은 좀 내려올 거다는데 4%를 뚫고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전망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2, 3년 뒤에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에서 인하를 빨리 가져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올해 미국 국채 10년은 연중에 4%를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4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 4.7은 연중 고점에 한번 받고 그러면 중간값 정도가 한 4.35 지금 정도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저는 하단에 가까워지는 이 경우가 올해 이제 볼 수 있는 구도일 거다. 근데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상단을 그래도 4.5 내외 정도를 우리가 좀 열어두고 있는 거다 네.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4.35로 보시는데 거기에 좀 가까워지는 네, 흐름. 하단은 4%. 4%. 네. 중간값 4.35. 네. 4.35의 정도에 가까워지는 흐름. 임재균 위원님도.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4%에 팔고 4.4에 사서 4.4에 사서 4% 팔면은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적절하게 매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4.4에 사서. 네, 4.4에 사서 4%에 파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4.4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 정도 레벨이면은 충분히 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서 손실을 볼 수 있지만은 더 내려갈 거니까는 이 정도 손실은 감소할 수 있겠다. 그리고 4%에 판다는 얘기는 더 내려갈 수 있지만은 내려갈 놈 자체는 크지 않으니 이 정도 레벨이면은 충분히 팔만한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4.4에 사서 4%에 파는 전략이 조금 올해 내에 봤을 때는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우리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 3년 만기가요 3.160% 기록을 했는데 연중 최저치 기록입니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이제는 등장을 하고 인하 가시권에 이제 들어간다. 한 8월에 첫 인하한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통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소수 의견 이야기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던진 거는 정치권이었고 정치권의 인하 압력은 충분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재정 집행 속도가 빨랐거든요. 올해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3월, 4월에 좀 집행 속도가 빨랐고 그럼 하반기 때 쓸 돈 자체가 전체 예산에서 40%도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내수 부진할 때 대응할 거면은 통화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주문은 정치권에서도 나름 합당한 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금통위가 받아주느냐 2월 달부터 3.25 가능성 열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도 중립적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완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물가가 이번 달 초에 나왔었던 6월 CPI가 2.5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1%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통위 입장에서도 소수 의견이 나올 만한 환경을 훨씬 더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6월 달에 가계대출이 좀 많이 늘었어요. 주택담보대출 네. 중심으로. 그래서 어제인가 그젠가 이제 다시 금리를. 금감원에서 네. 대출 과도하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앞서 나갔는데 중앙은행이 하느니 이걸 부합을 해주면은 부동산 심리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7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 의견은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나온다라고 확신하기는 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물론 가능성은 높고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소수 의견이 나올 만한 단계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8월 인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2013년도나 18년도 때도 소수 의견이 나오고 실제 인하까지 4개월에 걸렸었어요. 이거를 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매월 금통위를 했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4개월에 한 2번 정도의 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월 소수 의견 저는 안 나올 거다라는 거에 일단 한 표를 던지고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것이 8월 인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8월 인하하고 이꼬로 해서 항상 연 2회로 우리가 보잖아요. 네, 네. 8월에 하면 2번 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거는 여전히 저는 좀 과도한 기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중 최저치 993년 저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지금 과하게 기대가 좀 반영이 많이 반영되어 네. 있다. 된 면이 있다. 소수 의견은 안 나온다에 이제 한 표를 던지셨고. 또 강경하게 또 안 나온다. 항상 이렇게 왜 발을 좀 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게 맞습니다. 네. 안 나온다라고 어쨌든 조금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는 거고, 소수 의견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 이게 일종의 깜빡이인 그죠. 거잖아요. 방향을 우리 이제 곧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만간 바꿀 수 있어라는 맞습니다. 일종의 시장의 시그널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은 안정현 의원하고 동일한 생각을 안 나올 갖고 거다. 있고 안 나올 것 들으면서 같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동일한데 이름만 같은 게 아니네요.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6월달 물가를 보고 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고민이 많아졌고 이러면은 다음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 가능성 훨씬 높아졌다. 근데 저도 굳이 따지자면은 안 나온다가 더 우세하다. 뭐 확률상으로 따지면은 40%는 나온다, 60%는 안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 나오더라도 8월 인하할까라고 보면은 이거는 저는 거의 100%에 가깝게 8월 인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도 문제인데 일단 물가가 내려온 거를 잘 보면은 6월달에 왜 내려왔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농축수산물 때문이거든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그 6월 달에 물가가 전월 대비로 0.23%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에 65%가 농축수산물이 설명을 해줘요. 그럼 농축수산물이 왜 하락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보면은 농축수산물 코너를 가보면은 할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마트가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네, 이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 측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었습니다. 휘발유가 25에서 20%, 디젤이 37에서 30%, 금액으로 치면은 약 40원씩 올라가게 되는데 이 40원씩이 물가를 전월 대비 기준으로 0.01%를 끌어올리고요. 거기에 이제 가스요금,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 요금 등 이제 하반기에 좀 공용요금 인상 압박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물가가 내려온 걸 가지고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소수견을 낼 수 있을까? 좀 그건 쉽지 않겠다. 거기에 플러스 대출도 문제인데 환율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환율 전문가분들이 1,300원 밑으로, 1,300원 초반 혹은 1,3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거와 이제 완전히 반대의 결과. 이거 잘못하면 1,400원 뚫고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환율은 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소수 의견 혹은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환율은 순식간에 1,400원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환율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라고 봤을 때 조금은 굉장히 소수 의견을 내고 그리고 소수 의견 다음에 8월 달에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환율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여전히 3분기 인하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지금 금리가 국고 3년 기준으로 3.16%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8월 인하를 프라이싱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반영을 한 측면이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금리는 좀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미국의 9월 첫 인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8월은 두 분 다 아닐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선제적이 아니라 좀 후행적으로 따라서 낮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이 네. 미국보다 선제적 인하를 못한다, 그렇진 않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연준이 9월에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먼저 충분히 내릴 여지도 있지만 지금에서는 제 전망 경로상으로는 미국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가는 이 경로일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은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 근데 한국이 최소한 연준과 동일하거나
아니 더 많이 인하하기에는 올해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한 차례 인하를 예상을 하는데 그럼 왜 그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네. 거잖아요.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인데 우리나라는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2015년도, 19년도까지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아래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대를 거의 2년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한은에서도 재미난 보고서를 그때 한번 줬었는데 지금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충격이 1.5배에 달한다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한은이 인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빠르고 그리고 신중한 그러니까 약간 적절치 못한 이 인하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형성 요인을 보면은 아까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농축수산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공공요금이에요. 하반기 때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내려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내려오겠지만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은은 연준을 올해는 연준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한번 따라가고 연준이 한 번 더 갈 때는 우리는 내년도 이후를 좀 보는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 그것은 한미 기대 인플레이션 차이에서 한국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면이 있을 거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미국을 뒤따라 한 차례 정도. 네. 네. 위원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앞서 인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먼저 인하하는 경우는 연준이 굉장히 강한 시그널, 우리 다음에 인하할 거야라는 뒤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을 때만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먼저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9월 인하를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 상황을 보면은 연초에 사실 시장은 3월 인하를 좀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도 작년 말 FOMC 기준을 보면은 굉장히 좀 도비시한 스탠스를 보였어요. 근데 막상 연초 들어서서 물가 데이터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 스탠스를 빠르게 바꿨던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연준이 단행을 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걸 보기 전까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될까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한국은행은 연준의 인하를 지켜보고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결국에는 환율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반기 채권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최저 수준의 금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이제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되나. 국내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하반기 채권 시장에서는 WGBI에 대한 기대감도 전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 다 반영한다면 지금은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지금 사야 돼요? 아니면 맞아요. 말아야 돼요? 이거잖아요. 사요, 팔아요? 지금 네. 그리고 7월 달을 딱 네. 한정을 해보면 사기엔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한 달이지 않나. 7월 금통위도 그렇고 그리고 7월 FOMC에서도 일단은 연준이 연내 인하 힌트를 구체적으로 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미 금리 모두 다 상방에 대한 압력이 좀 있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이 20bp 정도 올라갈 때 국고채 금리는 거의 안 따라갔거든요. 이게 약간의 조금 우려 요인이다라고 보면은 국고채 금리의 좀 반등 우려가 7월 달에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거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으로 좀 한정을 해보면 6개월, 1년 뒤에 금리는 지금보다 더 내려가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사셔도 무방하겠지만 조금 더 싼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특가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7월보다는 저는 8월 저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잭슨홀과 금토이가 몰려있는 8월 중후반 그 정도 전후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볼만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여기에서 그거는 이제 저도 임재균 위원하고 생각이 참 같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근데 우리 뷰가 또 달라지려면은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7월 FOMC가 생각보다 연준이 우리 금리 곧 내릴 건데 이런 시그널을 세게 주면은 하는 입장에서 8월 인하의 부담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니까 환율도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걸 보면은 7월 FOMC가 저는 일단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보지만 예상과 다르게 도비시하게 내려가면은 좀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는 좀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래도 금통위에 대한 경계는 어쨌든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할 필요는 좀 없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자리가? 여기에서 것 보면은 같다. 10에서 15bp 정도 조금 더 올라간 구간, 그럼 국고 3년은 3.3 내외 정도. 근데 10년물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장기채 좋아하시니까 평균 스프레드는 10에서 15bp 정도 잡고 가면은 국고 10년도 3.4 내외 정도가 좀 한 번은 오지 않겠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역시 같으세요? 의견이? 네. 들으면서 저랑 생각이 같다라는. 아니 오늘 두 분 일부러 저는 이러시는 건 아닐 지금 텐데. 굳이 살 필요는 네.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사면은 올해 내내 먹을지 안 먹을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달에 한정을 한다라면은 사야 되는 시점은 금통 이후 7월 11일 이후로 사야 된다. 그 전까지 좀 파는 쪽으로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는 사는 쪽 11일에 이제 금통이 있고 그날 저녁에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는 좀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고 8월 인하 시그널도 안 보낼 것 같고 물가가 좀 문제인데 물가가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7월 FMC에서 연준이 인하 시그널을 보내진 않겠지만은 7월 11일에 뜨는 물가가 둔화가 된다라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9월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 같고 근데 문제가 기정사실인데 이제 시장이 계속 바라봤던 게 그래서 연준은 언제 인하를 해 이거죠. 근데 9월 인하가 점점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재료는 끝나가네.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온다,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고 봤을 때는 연준이 9월에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좀 높아지면서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 달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7월 11일 이후에 좀 사는 쪽이 맞고 3분기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저도 이제 8월 잭슨홀 그리고 9월 FMC 전에 좀 사는 게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벨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교롭게도 국고 3년 같은 경우도 이제 3.3% 네. 그리고 이제 국고 10년 기준으로는 3.35, 4% 위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사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네, 좀 지금 지나서 약간 더 확인, 잭슨홀과 금통을 네. 좀 지나가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뭐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몇 주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가장 최근에는 어제 대통령이 직접 금리를 어느 정도 뭐 미국에 맞춰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금리는 내려갈 방향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배경도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통 이제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있잖아요.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느껴지는 어떤 언급에 대해서 보통 이럴 때는 영향을 받습니까? 뭐 정치권에 네, 이런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올 때 근데 그게 네. 합당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정치권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재정이라든지 그 하반기 네. 경제정책 전망 방향을 어제 이제 그 회의를 이야기하면서 했죠. 이제 네. 나온 부분이 고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내수에 대한 전망을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져간 거는 인하가 나오면은 내수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좀 반영을 한 숫자의 움직임인 것 같고, 근데 그거에 한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발을 맞춰주는 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물가라고 못을 박은 게 벌써 2년 됐잖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딱 물가라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주문할 수는 있지만 물가를 딱 최우선에 놓고 보면은 한은의 독립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의 최대 책무를 갖고 있는 게 한은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니잖아요. 정부는 여러 가지 일을 더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과거에는 보통 이런 인하 압력이 나오면 한은이
약간은 조금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예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물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바로 내리던 그런 시절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금통위가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까 뭐 대출 금리 최근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난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거래량도 최근에 좀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극하는 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항상 이제 총선이라든가 대선 이후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4월, 5월, 6월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마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가만히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저도 기사를 보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대출금리가 2% 후반을 찍혔다는 네. 기사를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도 분명히 이거를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2021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인상을 했는데 그때 인상을 한 이유가 물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 좀 금융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인상을 한 건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가 되게 낮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빠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려와서 금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3.5보다 더 이제 덜 긴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짧게 질문드렸던 WGBI 기대감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정부 정책 과제로 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9월 달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굉장히 확정적으로. 네, 제가 99% 장담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규정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정 때문에 어떻게 규정이 박혀 있냐라고 보면은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WGBI가 편입이 안 된 이유가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이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부터 국제통합계좌, 그 다음에 FX 마켓이 새벽 2시까지 거래가 네.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는 9월 말에 있는 반기 리뷰에서 시장 접근성 레벨은 1에서 2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거론되는 게 그럼 9월 달에 편입되는 거 네. 아니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 접근성 레벨이 1에서 2로 올라가고 적어도 6개월 있다가 편입한다라고 박혀 있어요, 규정에. 아 6개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올해 9월이 아니라 올해 3월 달, 그러니까 내년 3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는 있지만 살아는 있습니다. 규정에서 우리가 네. 못 네. 보는. 근데 WGBI 편입이 그럼 안 과연 된다고 뭐, 한들 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거냐? 그것보다는 임 의원도 잘 아실 거지만 유로클리어 이 국제통합계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원래 따로 또 계좌를 터서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차 거래도 가능해질 건데 그러면 KTB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WGBI 편입이 9월 달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국제통합계좌가 개설이 되고 이제 FX 시장도 새벽 2시까지 네. 연장하고 이런 모습에서는 원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조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9월에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9월에 안 된다고? 야,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근데 제반적인 것들은 다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외국인들은 조금 더 들어올 만한 환경이 좀 되고 있다. 밖에 나가보면 KTB에 대한 거래를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시니 채권시장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략 제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뭐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레벨에서 굳이 살 이유는 전혀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고 3년은 3.3, 국고 10년 같은 경우는 3.4% 위로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뭐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올해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조금 기대감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측면은 작년보다 훨씬 높아지긴 했지만은 속도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채권을
샀을 때 그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률,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매수 레벨 자체를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은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7월보단 8월 금통위 이후로 봤었는데 제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시장 기대는 저희가 아무리 이거 과도합니다라고 해도 시장의 심리 자체가 강세 우위가 있으면 사실 애널리스트의 말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다 합당한 면은 좀 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연 2회 이상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좀 과도한 면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연 1회 인하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다소 좀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부터 이제 R&D 예산안이 정부에서도 늘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내년도 국고채 발행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건 4분기 초중반 특히 12월부터 이제 예산안 확정을 짓기 때문에 10월, 11월 달에 보통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적어도 지금 금리 레벨은 합당한 면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 또 한 번 더 싼 가격은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잘 잡아보자. 저는 정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는 4분기 초반 그때부터는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뭐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재균 연구위원,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